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냐. 가장 대표적인 요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가장 제가 이런 것도 신고를 하는구나 싶었던 게 예. 선생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요즘은 학교폭력 그런 유형들이 어떤 게 있어요? 유형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분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그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은 좀 많이 다르다. 남학생이 이제 피해 학생인 경우와 여학생끼리 이제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너무 극명하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두 사건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냐. 어떻게 보면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나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것들이 차라리 대응하기 편하냐. 그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피해 학생으로서 내 피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를 잘 어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낄 때 차라리 남학생 쪽이 조금 편하고요. 아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편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여학생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준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정도면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걸 말씀드리면은 그 유형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때리거나, 그럼 상처를 입겠죠.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 뭘 올리거나, 증거가 되게 명확해요. 그것도 아니면 무엇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누가 봐도 이것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이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목격자도 정말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되냐 안 되냐도 되게 간명해요. 그 경위야 서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똑같은 말들을 했더라도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든지, 아니면 이쪽이 그냥 먼저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든지, 경위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결국 그 내용이 학교폭력이 되냐 안 되냐는 간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학생도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하급생을 상대로 또는 뭐 동급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요즘은 인스타를 많이 쓰니까 인스타그램에 어떤 저격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힘의 우위를 가지고 그 반대 친구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뭘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뭐 어떻게 보면 남학생과 비슷한 유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사건 이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이 문제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 싸움이 조금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요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따돌림이에요. 근데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 그 따돌림,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명백한 예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돌림은 어떤 것들이에요? PD님도 뭐 예전에 학교를 다녀보셨겠지만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배척을 하고 같은 반 학교 친구나 그 친구들 같이 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왜 나를 배려를 안 해줘라는 것 같아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희는 가해 학생 쪽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걸로 이게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또는 어떤 유형들은 전혀 외부로 나타나지 않은 유형들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피해 학생과 잘 놀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신고가 들어옵니다. 몇 달 전, 아니면은 몇 년 전.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가장 제가 이런 것도 신고를 하는구나 싶었던 게, 그 친구가 나에게만 사탕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따돌림이라는 겁니다.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 앞에서 그 친구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어른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또 만약 아이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 친구가 다른 일이 있었겠지, 아니면 뭐 그 약속을 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다독이는 경우가 많겠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두 친구가 나와 발을 맞춰 걷지 않았어요. 나 혼자 뒤에 걸어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기다려서 셋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두 친구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PD님은 어이없어 하시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신고를 해요. 학교폭력 신고를. 차라리 뭐 좀 고등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의 유형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정말 우리끼리만 놀고 의도적으로 배척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나 좀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도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진 않는데, 대부분의 이런 제가 예시를 들었던 부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너 알아서 하던지 라고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면은 가해 학생 측 부모님 입장에서, 지목이 된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억울함, 나의 무고함에 대해서 호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SPO죠, 퇴직한 수사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신고를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진 않는다. 뭔가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는 기본 마인드에서 시작을 하세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보면 진짜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고소인은 이 사람이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무슨 이유로 허위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친구가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거냐, 그러면 그쵸?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친구와 잘 지냈고, 그 다음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친구와 잘 지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쪽 수사관이나 이런 전직 그분들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의도가 뭐겠어요?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학교 폭력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단지 그 피해 신고가 있으니까 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네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는 어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묻다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든지, 그런 식의 긍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긍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교 폭력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서 이제 판단을 받을 일이지만, 그 기간, 한 달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너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너무 얼척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그냥 그 조사 한번 받고 아이의 억울함을 말하는 의견서를 하나 제출을 하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잘 나오면은 학교폭력 아니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거조차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자료 소명을 하고, 그리고 출석까지 하셔서 그 억울함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계속 고통을 받으시는 것들이고, 이쪽에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학교나 뭐 이렇게 모았던 자료들, 그 목격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친구들이 뭐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을 하는 일들이니까 그 친구들의 진술을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어떤 친구가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지. 그 진술서에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으면 정말 고맙겠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계속 확보를 하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 친구에게 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결국 아이의 부모님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또 자료를 받고, 그럼 여러 명이 이렇게 가능한 범위에서는 다 받아야 되잖아요. 한 명만 받고 이제 우린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이 되는 모든 친구는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그 작업들을 다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거 뭐 가지고 그거 하냐, 그냥 소명하고 처분 나오는 거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근데 그게 당사자 입장이 되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당장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직접 저랑 진행을 안 하시더라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는 직접 찾아오셔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도대체 이러이러한 사안이다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학생 단체끼리나 아니면은 뭐 여학생 1대1이더라도 그런 경우에서 이제 학교폭력 뭔가 관계가 틀어졌겠죠. 틀어져가지고 이제 사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억울함을 주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 들어오더라도 남학생이 좀 증거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수월하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것도 더 많고요. 특히나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폭력 처분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이렇게 분리는 했지만, 그 여학생 사건들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크게 분류는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이 자료라는 게 결국 이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되겠죠. 그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힘든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이 만약 연루가 되셨다면은 뭐 주변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꼭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소명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폭력 아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꼭 상담을 받으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